어릴 적에는 가업을 이어받으리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조경업계에서 아버지가 보여주신 강한 존재감은 제 길을 결정지었고, 저는 정리와 청소 같은 간단한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더 많은 책임을 맡게 되었고, 점차 이 사업의 가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성실함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셨고, 저를 자주 현장으로 보내 조경의 실무적인 측면과 헌신, 그리고 정직함의 중요성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저는 이미 여름 시즌 동안 시공팀을 이끄는 리더가 되어 가업과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가업을 승계받았을 때 저는 이것이 매우 큰 책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로부터 배운 교훈과 저의 열정 덕분에 특히 디지털 시대에 발맞춰 사업을 관리할 준비가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기술은 청구서 발행이나 급여 계산 같은 업무를 단순화해 주지만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 큰 혼란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가업을 운영한 7년 동안 몇 번의 컴퓨터 사고를 겪었지만 로컬 및 클라우드 백업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또한 정전에 대비해 주요 인프라에 대한 비상 계획도 세워두어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기술 이야기는 이쯤 하고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민준입니다. 친구들은 저를 민준이라 부르지만 아내와 어머니는 저를 준이라고 부르곤 했습니다. 저는 35세이고 키 196cm의 몸무게 103kg의 건장한 체격이며 수년간 야외에서 일한 덕분에 피부가 검게 그을렸습니다. 제 아내 지수 역시 35세로 퍼스널 트레이너이며 밝은 갈색 머리에 푸른빛이 도는 눈, 작지만 탄탄하고 건강한 체형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결혼한 지 13년이 되었고 9살 된 딸 민지와 7살 된 아들 서준이 두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성진 조경은 저희 아버지가 설립하셨고 저는 늘 이 사업을 이어받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외아들이었기에 어릴 때부터 부모님 곁에서 밀착해서 일했습니다. 제가 성장하자 아버지는 사업의 기초부터 직접 몸으로 배우라고 강조하셨고 결국 저는 그 일을 진심으로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생 때부터 현장팀을 이끌었고 7년 전 가업을 물려받은 후에는 팀을 12개로 확장하여 겨울철 제설 작업을 포함한 다양한 조경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지금은 사무실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지만 가끔은 현장에 나가는 것을 여전히 즐깁니다. 3월과 4월은 세금 처리, 인사 기록, 계약 업무로 사무실에서 가장 바쁜 시기입니다. 올해는 어머니께서 일을 도와주러 오셨지만 기계 조작에 서투르셔서 실수로 중요한 파일 몇 개를 삭제하셨습니다. 다행히 데이터를 백업해 두었지만 이를 복구하는데 꽤 시간이 걸렸습니다. 데이터가 복구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평소 프로젝트 계획을 세울 때 자주 사용하는 구글 어스 구글 엘츠를 켰습니다. 본격적인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현장을 개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비용 효율적인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몇 분 후 고객의 피드백 없이는 더 이상 진행할 수 있는 작업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일을 마쳤습니다. 백업 파일이 다운로드되기를 기다리는 사이 저는 구글 어스로 우리 집을 한번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이 커서 마당에 수영장을 하나 더 만들까 고민 중이었거든요. 그런데 화면을 확대했을 때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저희 집 마당에 낯선 차 한 대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집 주변 상황은 거의 다 꿰고 있다고 자부했는데 지수의 친구들 중에는 이런 차를 가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진은 지난 겨울에 촬영된 것으로 보였는데 바닥에 눈이 남아 있었고 제가 완공한 차고 확장 공사가 마무리된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사진이 찍힌 지 불과 4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차는 빨간색이었지만 제조사나 모델까지는 식별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좀 남았기에 단서를 더 찾을 수 있을까 싶어 구글 어스의 로드뷰 스트릿 뷰로 전환했습니다. 로드뷰 사진은 그해 말 산수유꽃이 피었을 무렵에 찍힌 것이었습니다. 차는 사라졌지만 더 충격적인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제 아내 지수가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한 낯선 남자가 아내를 껴안고 입을 맞추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억지로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몇 장 인쇄해서 면밀히 관찰했습니다. 각도 때문에 남자의 얼굴이 가려져 있었지만 어딘가 낯이 익었습니다. 한참을 생각한 끝에 그 남자가 지수의 대학 시절 전 남자친구인 박태준과 닮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큰 충격을 받았지만 행동에 옮기기 전에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먼저 알아내야 했습니다. 도청 장치나 카메라를 설치하거나 사설 탐정을 고용하는 등 여러 조사 방법을 고민했지만 우선은 전체적인 정황을 파악해야 했습니다. 사진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저는 계속해서 분노를 느꼈지만 결국 박태준의 배경을 좀 더 깊이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구글 검색을 해보니 그는 무릎 부상으로 짧은 KBO 한국 프로야구 생활을 마친 뒤 성공한 부동산 중개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몇 년 전 고향으로 돌아와 개인 사무실을 열었습니다. 태준은 결혼해서 아이도 하나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 윤희는 구부러진 갈색 머리에 푸른 눈을 가진 미인이었지만 제 눈에는 지수와 비교할 바가 못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본 장면에 대한 분노와 혼란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윤희 씨는 남편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격리직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교묘한 설정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태준은 늘 감시받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들킬 위험 없이 외도를 저지를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문득 아이디어가 떠올라 시간을 확인하니 오전 10시 33분이었습니다. 저는 박태준의 사무실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냥한 목소리의 직원이 전화를 받아 태준이 집을 보여주러 나갔으며 1시간쯤 뒤에 돌아올 것이라고 안내했습니다. 저는 메시지를 남기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확실한 불륜 증거는 없었지만 구글 어스에 찍힌 지수의 행동은 명백히 부적절했고 그녀와 함께 있던 남자는 사진 속 남자는 그녀의 전 남자친구인 박태준과 매우 닮았습니다. 억눌렀던 감정이 폭발하며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충동이 일었습니다. 저는 인쇄한 사진을 들고 트럭으로 향했습니다. 떠나려던 찰나 뒷좌석에 놓인 장난감 자동차를 발견했습니다. 아들이 생각났습니다. 잠시 멈춰 서서 제 행동이 아이들과 저 자신에게 미칠 영향을 고민해야 했습니다. 짧은 내적 갈등 끝에 저는 시내 새 건물에 있는 태준의 사무실로 차를 몰았습니다. 근처에서 저희 회사 작업 반장 중 한 명을 보았지만 아는 척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로지 이 상황을 마주하는 것에만 집중하며 사무실 안으로 양복을 입은 사무직원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을 받으며 5층에 있는 태준 부동산에 들어섰습니다. 저는 윤희 씨를 즉시 알아봤습니다. 그녀는 사진보다 더 날씬하고 키가 컸지만 친절한 태도와 전문적인 악수는 첫인상을 좋게 만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이라고 합니다. 제가 저를 소개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김 선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윤희 씨, 제가 대답했습니다. 보여드리고 싶은 사진이 한 장 있고 몇 가지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집을 사러 온 손님이 아니라는 것을 눈치챈 그녀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잠시 상황을 가늠하더니 다시 전문적인 자세를 취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윤희 씨는 간단히 말하며 안쪽 문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춰 직원에게 안내 데스크를 봐달라고 당부한 뒤 저를 휴게실로 데려갔습니다. 그녀는 테이블에 앉아 저에게도 앉으라고 권하며 본론을 기다렸습니다. 저는 사진을 건넸습니다. 사진 속 여자는 제 아내 지수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대학 때 박태준과 사귀었죠. 윤희 씨, 이 남자가 당신 남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녀는 사진을 받기 전 잠시 주저하더니 호기심과 슬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노가 섞인 눈빛으로 사진을 살폈습니다. 몇 분 후 그녀가 사진을 돌려주었습니다. 맞아요, 그 사람이에요. 이게 언제 찍힌 건가요? 3개월도 안 됐을 겁니다. 저는 구글 어스에서 이 사진을 찾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제가 크리스마스 때 지수에게 선물한 귀걸이를 가리키며 촬영 시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윤희 씨의 표정이 잠시 동정심으로 부드러워졌다가 다시 단호해졌습니다. 태준이가 확실해요. 아내와 이야기해 보셨나요? 아니요, 지금쯤 직장에 있어야 할 시간이라서요.
제가 말했습니다. 윤희 씨는 지수가 정말 직장에 있는지 물었고 저는 확인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지수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일하는 헬스장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의 친구이자 동료 트레이너인 다은이가 전화를 받아 지수가 10분 전쯤 저와 점심을 먹으러 나갔다고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나의 찾기 앱으로 지수의 위치를 확인했고 그녀가 저희 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사실을 윤희 씨에게 공유하자 그녀는 즉시 격분하여 사무실 밖 비상구 쪽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저도 서둘러 뒤를 쫓았습니다. 동료 직원이 점심 먹으러 가요. 태준 씨 오면 바로 전화해줘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윤희 씨의 분노는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당신도 빨리 돌아가는 게 좋을 거예요. 그 사진에 대해 합당한 설명을 들어야겠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한 번은 용서해줬었는데 저는 태준이 전에도 바람을 피운 적이 있는지 놀라 물었고 곧바로 신뢰를 범했다며 사과했습니다. 그녀는 괜찮다며 강원도에 살 때 전적이 있었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새로 시작하기 위해 경기도로 이사했지만 이번에는 용서할 마음이 없다고 했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 동안 우리는 몇 분간 침묵했고 마침내 윤희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아내가 내 남편을 집으로 끌어들였다는 게 놀랍네요. 계산된 위험이었겠죠. 제가 대답했습니다. 이맘때 제가 사무실에서 업무로 바쁘고 전화도 자주 할 거라는 걸 그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집에 도착하기 전에 그녀가 흔적을 지울 시간을 주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제 목소리에 비관적인 기운이 섞였습니다. 저는 그녀를 탓하는 게 아니라는 뜻으로 미안한 듯 윤희 씨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너무 예측하기 쉽고 순진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전혀 모르는 사이에 수년간 외도를 해왔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집으로 질주하는 동안 윤희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동정 어린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보통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면 징후가 있기 마련이에요. 네, 알아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전 아무런 징후도 못 느꼈어요. 부부 관계도 예전 같았고 그녀의 행동에도 변화가 없었거든요. 그녀는 저와 아이들에게 평소처럼 대했고 친구들과도 자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목이 메는 듯 말을 멈췄습니다. 저희 집 골목으로 들어서자 마당에 세워진 빨간색 차가 보였습니다. 윤희 씨의 목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태준이 차예요. 그녀가 분노와 슬픔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상한 장면을 보게 된다면 아마 우리 두 가정 모두 파탄 나겠네요. 저는 길가에 차를 세우고 뒷마당 쪽으로 향했습니다. 윤희 씨가 조용히 뒤를 따랐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디지털 카메라를 꺼냈고 저는 사무실에서 제 물건들을 챙겨오지 않은 것을 후회했습니다. 우리는 뒷문을 통해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에서 아내의 명백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분노 속에서도 지수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부엌을 지나갈 때 저는 윤희 씨에게 따라오라고 손짓했습니다. 거실에서 그들을 발견할 줄 알았는데 막상 안을 들여다보니 지수가 다른 여자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혼란스러운 와중에 방안을 둘러보니 태준이 태블릿 PC로 그 장면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윤희 씨도 자신의 카메라로 그 광경을 찍고 있었습니다. 분노가 저를 집어삼키기 시작했습니다. 윤희 씨가 제 팔을 붙잡으며 말리려 했습니다. 저도 잠시 주저했습니다. 어차피 벌어진 일, 1초 더 기다린다고 대세가 바뀌진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태준까지 그 행위에 가담하려 하자 저는 폭발했습니다. 윤희 씨도 더 이상 저를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방 안으로 들이닥치자 제 존재를 느낀 낯선 여자가 놀라 눈을 크게 뜨며 돌아보았습니다. 저는 태준을 붙잡아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모두 닥쳐. 제가 태준을 때리며 소리쳤습니다. 움직이지 마. 안 그러면 너희 모두를 가만두지 않겠어. 저는 그 여자를 쳐다보았고 그녀가 우리 집 아이들을 돌봐주던 19살 이웃집 소녀 하늘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늘이? 네가 어떻게? 저는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녀는 겁에 질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한심하네요. 죄송해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된 일이야? 제가 으르렁거렸습니다. 이번이 겨우 두 번째예요. 정말이에요. 그녀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이 비겁한 거짓말쟁이들. 제가 내뱉었습니다. 상대가 남자든 여자든 외도는 외도야. 지수가 다른 사람과 잠자리를 가졌다면 그건 배신이야. 저는 난장판 속에 떨어진 태준의 태블릿을 주워 하늘이가 볼 수 있게 들었습니다. 당신들이 저지른 이 추잡한 짓이 담긴 영상이 여기 있어. 당장 내 집에서 나가고 다시는 돌아오지 마. 만약 내 아내에게 한 번이라도 더 연락한다면, 실수라도 한다면, 이 영상을 온 세상에 퍼뜨려 버리겠어. 내가 이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고, 내 가족과 내가 아는 모든 사람에게 보내면, 내 인생은 끝장나는 거야. 알겠어? 제가 태블릿을 흔들자 하늘이는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네,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아, 제가 쏘아붙였습니다. 당장 꺼져. 이 더러운 것들아. 그러고 나서 저는 장인어른인 철수 어른께 전화를 걸어 스피커폰을 켰습니다. 지수는 아버지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눈을 감으며 제발 그러지 말라고 소리 없이 애원했지만 저는 그녀를 쉽게 용서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여보세요, 아버님.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자 제가 말했습니다. 민준아, 웬일이냐? 반갑구나. 잘 지내지? 장인어른이 따뜻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아버님, 지수와 저 사이에 심각한 일이 생겼습니다. 장모님과 함께 지금 당장 저희 집으로 와주실 수 있나요? 그분은 즉시 걱정하셨습니다. 아이들은 괜찮니? 아이들은 괜찮습니다. 지수와 제 문제입니다. 전화로 설명하기보다는 직접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장인어른은 한참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아마도 상황을 파악하려 애쓰시는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그분은 슬픈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15분 안에 가마. 우리가 갈 때까지 제발 성급한 짓은 하지 말아라. 그러겠습니다. 저는 어른을 안심시킨 뒤 통화를 마쳤습니다. 부모님께도 비슷한 통화를 드린 뒤 휴대전화를 집어넣었습니다. 지수는 곧 닥쳐올 상황을 직감하고 소파에서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희 씨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태준이는 병원에 가봐야겠어요, 민준 씨.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아내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저에게도 선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구급차를 부르세요. 윤희 씨는 제가 그녀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으면서도 태준이 떠나는 것을 지연시키려 한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동의했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복수가 끝나면 바로 응급실로 데려갈 겁니다. 이해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태블릿과 카메라는 당신이? 그 후에 필요한 게 더 있나요? 카메라 돌려주세요. 이혼 소송에 필요하니까요. 도와줘서 고마워요, 윤희 씨. 제가 덧붙였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급한 일이 생겨 문을 닫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사장이 지금 응급실로 가고 있어요 라고 그녀가 전해더군요. 남편의 배신에도 왜 그녀가 여전히 곁에 있는지 궁금했지만 그것은 그녀의 선택이었습니다. 근처에 사시는 저희 부모님이 먼저 도착하셨습니다. 지수와 태준, 윤희 씨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자 어머니는 얼어붙으셨고 아버지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준아, 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어머니가 물으셨고 아버지는 설명하지 않아도 알겠다는 듯 제 어깨에 위로의 손길을 얹으셨습니다. 어머니는 그 광경을 보고 얼굴을 붉히셨습니다. 지수가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준아, 이게 다 뭐야? 저는 어머니께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모든 것을 설명했고 2가지 각도에서 찍힌 영상까지 보여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얼굴이 빨개진 채 다급히 거절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지수와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려 하셨지만 제가 막았습니다. 아니요, 어머니, 전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저 여자의 실체를 직접 보시길 원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이 결혼이 끝나는 게 제 잘못이 아니라는 걸 그분들이 아셔야 해요. 지수가 애원했습니다. 준아, 제발 이러지 마. 하지만 저는 말을 잘랐습니다. 닥쳐. 뭘 기대한 거야?
현장을 들켰는데 내가 이혼하지 않을 줄 알았어? 넌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곧이어 처가 부모님인 철수 어른과 영숙 어른이 도착하셨습니다. 영숙 어른은 지수를 보고 사색이 되어 외치셨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러다가 바닥에 태준에게 걸려 넘어질 뻔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 제가 지수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설명할래? 아니면 내가 할까? 그녀가 침묵하자 저는 처음 의심을 품은 순간부터 윤희 씨를 만나고 집에서 목격한 일까지 전부 털어놓았습니다. 양가 가족 모두 침묵에 빠졌고 마침내 장모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분명히 오해일 거야. 우리 지수가 이럴 리 없어. 제게 영상 증거가 있습니다. 제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보여드릴까요? 저는 그들에게 보여줄 준비를 하며 SD 카드를 꺼냈습니다. 안 된다. 저희 어머니가 연민 어린 목소리로 만류하셨습니다. 그건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상처만 더 줄 뿐이야. 내가 허락하지. 사실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끝까지 보여주겠다고 고집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당장 끝내고 싶었습니다. 장인어른이 손을 들어 제지하며 끼어드셨습니다. 이제 어쩔 셈이냐? 그게 진짜 질문이다. 저는 단호한 결의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님. 하지만 이혼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전 이런 여자와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윤희 씨가 태준의 짐을 챙기는 것을 돕는 동안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우선 제가 양육권을 가질 겁니다. 지수는 아이들을 보러 올 순 있겠지만 아이들은 저와 살 겁니다. 이건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장모님이 반대하려 했지만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이건 협상이 아닙니다. 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지수의 이 행각이 온 인터넷에 퍼지게 될 겁니다. 아시겠어요? 제가 지수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알아들었어? 마침내 그녀도 폭발하며 소리쳤습니다. 나한테 더러운 년이라고 하지 마. 네가 더 나빠. 저도 맞서 소리쳤습니다. 난 내 딸이 너 같은 여자로 자라게 두지 않을 거야. 말싸움은 격해졌고 몇 시간 동안 소란스러운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학교 버스가 도착할 시간이 되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이 곧 올 거야.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이들 오기 전에 가서 씻고 옷 갈아입어. 그러고 나서 왜 엄마가 더 이상 여기서 살지 않는지 설명할 거야. 더 이상 안 산다고? 지수가 맞받아쳤습니다. 내가 아이들한테 왜 아빠가 여기 없는지 말해줄게. 좋아. 제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걸리진 마. 저는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거실 컴퓨터 옆에 카메라를 놓았습니다. 지수는 제가 진심이라는 걸 깨닫고 서둘러 저를 따라왔습니다. 지수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잠깐만. 법원이 당신에게 양육권을 주지 않을 거라는 거 알잖아. 제가 대답했습니다. 요즘 세상엔 죄를 짓고도 양육권을 가질 순 있겠지. 하지만 당신이 원하지 않는다고 판사에게 말한다면 얘기가 달라지지. 그녀는 저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제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알 수 있도록 제 분노를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그녀가 굴복하지 않자 저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저는 어깨를 으쓱하며 몸을 돌렸습니다. 민준아, 너 이럴 순 없어. 그녀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지 두고 봐. 제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절대 그러지 못할 거야. 널 사랑해. 예전엔 정말 그랬어.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난 네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됐어. 이건 전혀 즐겁지 않아. 그녀는 다시 울기 시작했지만 저는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감정적으로 지쳤고 그저 이 상황이 끝나기만을 바랐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내가 미워? 그녀가 물었습니다. 응, 제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만약 이혼 소송에서 내가 원하는 걸 주지 않는다면 남은 평생 당신을 파멸시키는 데 쓸 거야. 비록 그게 나까지 망가뜨리는 일이라 해도 저는 잠시 멈춰 그녀가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지 생각했습니다. 그들도 부정하게 태어난 아이들일까요?
민지와 서준이가 정말 내 자식은 맞아? 지수야,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그녀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과 바람을 피울 수 있어? 제가 맞받아쳤습니다. 이제 뭘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 네가 나를 이렇게 배신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 저는 SD카드를 주머니에 넣고 태블릿을 꽉 쥔 채 거실로 돌아갔고 지수가 뒤따라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니 부모님과 처가 부모님이 나누는 대화가 들렸습니다. 김서방, 정말 그럴 생각은 아니지? 그건 지수의 미래를 망치는 일이네. 장모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대답하셨습니다. 그 애가 저지른 짓을 생각하면 전 그 애의 미래 따윈 상관없습니다. 인과응보일 뿐입니다. 제가 방 안으로 들어서자 방 안의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장모님은 불안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녀를 멸시 섞인 눈빛으로 쳐다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 딸 편을 들 것이라는 점은 이해했습니다. 민준아, 양육권을 고집하는 건 불공평하단다. 장모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아이들에겐 엄마가 필요해. 이씨 부인이 거들었습니다. 제가 아버님, 어머님 생각을 신경 쓸 것 같습니까? 제가 대답했습니다. 싸워보시든가요. 결과는 잘 아실 텐데요. 당신들 중 누구도 지수가 바람피운 사실엔 관심이 없다는 게 놀랍군요. 어쨌든 마음대로들 가세요. 원한다면 딸도 데리고 나가시고요. 그들은 경악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더니 제가 무례하다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수가 이혼 소송에서 모든 걸 가져가길 바랐지만 예상하시다시피 우리 뜻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지수가 법원 판결에 대해 과장하긴 했지만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영상을 가지고 협박한 게 허풍일 거라 생각했겠지만 그녀의 착각이었습니다. 저는 거짓말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판사가 그녀에게 양육권을 준다고 판결하자 그녀는 저를 비웃었고 저는 그저 노려보았습니다. 그 후 저는 어느 카페에서 태준의 태블릿을 이용해 편집된 영상을 제가 찾을 수 있는 모든 사이트에 업로드했습니다. 그리고 태준의 이메일로 지수 가족에게 링크를 보냈고 그의 SNS 계정에도 영상을 게시한 뒤 태블릿을 버렸습니다. 제 말대로 지수는 영상이 퍼진 뒤 아주 유명한 인사가 되었습니다. 헬스장에서 해고당했지만 불행히도 양육권은 유지했습니다. 그녀가 해고되기 전에 이혼 절차가 끝났기 때문에 저는 그녀에게 위자료를 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가업의 일부를 가져가려 애썼지만 실패했습니다. 법적으로 조경회사는 제 소유가 아니라 아버지 소유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단지 관리자였고 월급을 받는 입장이었으므로 재산이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판사는 저에게 매달 8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지만 제 변호사는 친자 확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급을 유예시켰습니다. 제가 강력히 요구한 검사였습니다. 지수에게 실망했지만 아이들이 제 친자라는 사실이 확인되자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지수는 예금과 당좌 예금 계좌의 절반을 가져갔지만 집을 유지할 형편이 되지 않아 팔아야 했습니다. 우리는 집 한 돈을 나누었고 그녀는 근처에 더 작은 집을 샀습니다. 저도 양육비를 내기 위해 지출을 줄여야 했지만 같은 학군 내에 작은 집을 마련했습니다. 아버지는 제 월급을 올려주겠다고 하셨지만 거절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수에게 줄 양육비만 늘어날 뿐이니까요. 민지와 서준이는 제 새 집을 좋아했지만 엄마와 제가 따로 산다는 사실에 슬퍼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공원, 자전거 타기, 등산, 그리고 가끔 수영장에 데려가며 바쁘게 지내게 하려 노력했습니다. 제 사생활에 대해서는 이혼 후 다시 데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잘못한 게 없으니 혼자 살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만날 사람을 찾는 건 어렵지 않았지만 저는 진지한 관계를 원했습니다. 아이들은 가끔 엄마가 저와 다시 합치고 싶어 한다고 전했지만 저는 우리 사이엔 가망이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더 이상 아무런 감정이 없었습니다. 이혼 후 6개월쯤 지났을 때 지수가 일하던 헬스장의 트레이너 다은 씨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우리는 마트에서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녀도 저에게 관심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녀가 만나는 사람이 있냐고 묻길래 없다고 솔직히 답했습니다. 그녀는 몸을 기울여 제 팔을 살짝 건드리며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지금 보이는 모습이 마음에 드나요? 네, 마음에 듭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저녁 식사에 초대했고 그녀의 허리를 감싸며 디저트 먹으며 얘기하죠 라고 말했습니다. 다은 씨와의 만남은 제가 잃어버린 줄도 몰랐던 자신감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녀는 지적이고 유머러스하며 아이들도 잘 돌보는 훌륭한 파트너였습니다. 그녀는 늘 저를 지지해 주었고 세 번째 데이트 후에 우리는 진지하게 만나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 선택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그녀는 제 삶의 빈자리를 채워주었고 이혼 후 처음으로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만난 지 몇 달 후 전 장인어른인 이철수 어른으로부터 갑작스러운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수가 병원에 입원했으니 아이들을 데려가라는 연락이었습니다. 그분은 제가 왜 입원했는지 물어볼 거라 생각하신 듯 했지만 저는 관심 없었습니다. 그저 아이들에게 해가 될 만한 일인지 정도만 확인했습니다. 입원한 곳은 성모 정신건강센터였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아이들을 데리러 가는 길에 통화를 끝냈습니다. 지수가 왜 우리 결혼 생활을 망쳤는지 잠시 생각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수없이 분석해봤지만 그녀에게 직접 묻지는 않았습니다. 그녀가 진실을 말할 거라 믿지 않았으니까요. 결국 저에게 그 이유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배신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고 그녀 곁에 남음으로써 제 자존감을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처가댁에 도착했을 때 민지와 서준이가 서로에게 꼭 붙어있는 불안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평소답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장인어른은 씁쓸하고 화난 표정으로 아이들에게 짐을 챙겨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둘만 남게 되자 그분이 저를 몰아세우셨습니다. 민준아, 자네 대체 왜 그러나? 약간의 근시가 있는 것 말고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제가 비꼬듯 대답했습니다. 말장난하지 말게. 자네 아내였던 사람이 정신병원에 있는데 걱정도 안 되나? 첫째로 그녀는 더 이상 제 아내가 아닙니다. 제가 맞받아 쳤습니다. 우리 결혼을 망친 건 그녀이지 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네, 걱정 안 됩니다. 왜 그래야 하죠? 바람을 피운 건 그녀입니다. 그녀가 병원에 간 건 장인어른 잘못도 있지 않습니까? 이보게, 그가 그 영상을 올려서 지수의 평판을 망치고 취직도 힘들게 만들었다고 비난했습니다. 저는 이혼 과정에서 제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그렇게 하겠다고 이미 경고했었습니다. 그녀는 저와 맞서기로 선택했고 이제 그 결과를 감당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만약 그녀가 제 값에 맞는 일자리를 못 구한다면 그건 그녀를 유혹한 놈들하고 얘기해 볼 문제라고 차갑게 답했습니다. 이런 나쁜 놈, 그가 소리치며 제 멱살을 잡았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그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다치게 하고 싶진 않았지만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하고 싶었습니다. 무력을 쓰기 전에 잘 생각하세요, 아버님. 제가 말했습니다. 지수를 사랑하시는 건 알지만 벌어진 일은 모두 그녀 스스로 초래한 겁니다. 아버님도 보셨지 않습니까? 장인어른이 제 입장이라면 다르게 행동하셨을까요? 결국 그는 힘을 뺐고 저도 손을 놓았습니다. 그는 분노보다는 패배감에 젖어 보였습니다. 어쩌면 나도 그랬을지도 모르지. 그가 인정했습니다. 자네에게 화를 내는 게 내 딸이 저지른 짓을 마주하는 것보다 쉬웠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여전히 불쾌했지만 제가 물었습니다. 장인어른은 망설이다 털어놓으셨습니다. 지수가 자살 시도를 했네. 아이들도 아나요? 네. 그는 괴로운 듯 대답했습니다. 민지가 수면제를 먹고 쓰러진 지수를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네. 저는 그 어린 민지가 겪었을 트라우마를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침착하게 대처한 딸이 대견하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꼭 칭찬해 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견디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둘 다 힘들어하지만 특히 서준이가 큰 충격을 받았네. 민지는 단 한순간도 동생 곁을 떠나지 않고 있어. 장인어른이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을 알려준 것에 감사하며 며칠 동안 아이들을 잘 돌보겠다고 안심시켰습니다. 실제로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민지와 서준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했고, 민지의 빠른 판단력을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 칭찬 덕분에 민지는 몇 주 만에 처음으로 활짝 웃었습니다. 치료 후 지수는 퇴원했고 회복되었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은 씨에게 이 소식을 전했지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상담과 약물만으로 그녀가 자살 시도까지 하게 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거라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수는 돌아와서 공동 양육권을 행사하고 싶어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물어보니 민지는 주저했지만 서준이는 엄마와 다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생각에 들떠 있었습니다. 다은 씨는 현실적이었습니다. 지루한 법정 싸움을 다시 하고 싶지 않다면 받아들이는 게 좋을 거예요. 자살 시도를 근거로 양육권 부적격 판결을 유도할 수도 있겠지만 그럴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저는 갈등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아이들을 만나는 걸 막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체념하듯 말했습니다. 다은 씨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거들었습니다. 당신이 그럴 줄 알았어요. 단지 아이들이 또 다른 고통을 겪지 않길 바랄 뿐이에요. 지수가 왜 그렇게 이기적이고 무책임하게 변했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죠. 다은 씨는 의자에 몸을 기대고 생각에 잠기더니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좀 더 즐거운 얘기를 하는 건 어때요? 그녀가 제 손을 어루만지며 제안했습니다. 저도 미소로 답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요? 그때 저는 때가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지난 몇 달간 다은 씨와 정말 가까워졌고 그녀가 제가 원하던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중요한 질문을 던질 때였습니다. 우리 미래에 대해 얘기해 볼까요? 저는 반질 상자를 꺼냈습니다. 다은 씨, 사랑해요. 아이들도 당신을 좋아하고요. 당신과 떨어져 있기 싫습니다.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반지를 본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이들이 고르는 걸 도와줬어요. 제가 덧붙였습니다. 다은 씨는 슬픈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더니 조심스럽게 반지 상자를 닫았습니다. 민준 씨, 반지가 정말 아름답네요. 감동했어요. 하지만 결혼이라니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은 훌륭한 연인이자 아버지예요. 하지만 결혼은 제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특히 아이가 있고 전처 문제가 얽힌 사람과는요. 당신과 보낸 시간은 정말 즐거웠지만 저에겐 그저 즐거운 순간들일 뿐이었어요. 결혼으로 가는 과정이 아니었다는 말에 제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나지막이 말하며 반지 상자를 옆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폐를 끼쳐서 미안합니다. 다은 씨는 짐을 챙겼습니다. 저는 현관문까지 배웅하며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작별의 키스를 하려 고개를 숙였지만 그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녀가 나간 뒤 문을 닫았습니다. 다은 씨가 떠난 뒤 몇 주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전에도 이별을 겪어봤지만 이번엔 더 아팠습니다. 이혼 후 처음으로 마음을 열었던 여자였기 때문일 겁니다. 아이들은 다은 씨가 왜 떠났냐고 물었습니다. 서준이는 저희 때문인가요? 라고 물었고 저는 그냥 그녀가 저를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아 할 뿐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민지는 예민한 아이답게 더 많은 것을 느끼는 것 같았지만 저는 놓아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서준이는 엄마가 우리를 다시 합치게 하려고 노력한다는 이야기를 자주 꺼냈습니다. 아이 입장에선 당연한 일이었지만 저는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데이트를 할 때마다 진지한 관계로 서두르고 싶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개의 여성들은 이 말을 듣고 나면 장기적인 관계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전처의 문제들 때문에 제 삶이 외로워지는 걸 탓할 순 없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윤희 씨와 가끔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녀는 태준과 이혼했지만 많은 재산을 요구하진 않았습니다. 큰 집은 필요 없어요. 추억이 너무 많거든요. 전 체면 칠해가 아니라 그냥 아늑한 집을 원해요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당신은 어때요?
저는 그녀가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고 있는지 궁금해 물었습니다. 집을 팔아 돈을 나눈 뒤 각자 집을 샀어요. 태준이 부동산 회사 지분은 팔지 않았고 가능한 최대의 위자료를 받아내려 애쓰지도 않았어요. 난 그보다 더 강한 사람이니까요. 그녀는 자부심 서린 어조로 말했습니다. 저는 존경의 의미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희 씨, 그녀는 지수의 영상을 유포한 저를 비난했지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 영상이 양육권을 가져다 주진 못했을 거예요. 지수가 동의하지 않는 한은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뭐라도 해야만 했습니다. 윤희 씨는 이해한다는 듯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직도 화가 나나요?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네, 하지만 예전만큼은 아니에요. 그녀는 더 묻지 않고 화제를 돌렸습니다. 아이들은 어때요? 잘 지냅니다. 서준이는 여전히 엄마와 제가 다시 합칠 거라는 희망을 품고 있고, 민지는 너무 똑똑해서 스스로를 힘들게 하곤 하죠. 아이들은 정말 빨리 자라요. 윤희 씨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저도 동의했습니다. 그녀의 아들 민호가 우리 서준이와 같은 학교에 다녀서 자주 놀러 오곤 합니다. 어느 오후, 윤희 씨가 저를 데리러 왔을 때 반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민준 씨, 이게 뭐예요? 그녀가 상자를 들어 올리며 물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다은 씨에게 주려다 남은 흔적이에요. 제 이야기를 다 들은 윤희 씨는 안타까운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유감이에요, 민준 씨. 고마워요. 하지만 전 사람 보는 눈이 정말 없나 봅니다. 그녀가 웃었습니다. 동지군요, 저도 만만치 않거든요.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윤희 씨에게도 특별한 사람이 생긴 걸 알고 있었기에 곧 그녀에게도 결혼 소식이 들릴 것 같았습니다. 문제가 저한테 있는 걸까요? 잠시 침묵 후 제가 물었습니다. 윤희 씨는 그녀는 저를 깊은 생각에 잠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어쩌면 당신에겐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남아있을지도 모른다고 말이죠. 전처가 왜 바람을 피웠는지 그 이유를 한 번도 제대로 알아본 적이 없지 않냐며 그것이 여전히 당신을 짓누르고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알아보려 한 적이 없어요. 제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지수와 대화하는 게 정말 도움이 될까요? 믿져야 본전 아니겠어요? 그녀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렇군요. 나쁠 건 없겠죠. 일요일 아이들을 지수의 집에 데려다 주러 갔을 때 대화를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문 앞까지 데려가자 아이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빠, 여기서 뭐 하세요? 서준이가 물었습니다. 엄마랑 따로 드릴 말씀이 있구나. 아이들은 불안한 듯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지수가 문을 열더니 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일이야? 거의 예의를 차리지 않은 목소리로 그녀가 물었습니다. 단둘이 할 얘기가 있어. 그녀는 아이들을 안으로 들여보내고 팔짱을 꼈습니다. 그 위대하신 김민준 씨가 무슨 용건이지? 왜 나를 배신했는지 알고 싶어.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뭐? 그녀는 진심으로 당황해 보였습니다. 이유를 알고 싶어. 제가 되풀이했습니다. 1년도 더 지난 일을 왜 이제 와서 묻는 거야? 그녀가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전에는 너무 화가 나서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 하지만 이젠 왜 우리 가정을 내 손으로 파괴했는지 알아야겠어. 내가. 그녀는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전부 내 탓으로 돌리겠지.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배신한 건 너였어. 난 한 번도 그런 적 없어. 말하기 싫으면 그냥 관둬 나도 갈 테니까. 그녀는 주저하다가 표정이 눈에 띄게 변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시선을 아래로 떨구었다가 다시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다른 여자와 함께하고 싶다는 갈망을 느꼈어.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왜 우리 사귀기 전 대학 시절에 미리 알아보지 않았어? 제가 물었습니다. 시도해 보긴 했지만 늘 겁이 났어. 부모님이 아실까봐 두려웠거든. 그녀는 잠시 침묵 후 말을 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하늘이가 여자 탈의실에 혼자 있는 나를 발견했어. 그 후론 그녀를 놓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본인이 동성애자라고 결심한 거야?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물었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난 양성애자야. 하지만 네가 일부일 처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알고 있었고, 하늘이를 포기한다 해도 그 첫 번째 사건만으로도 우리 사이는 이미 끝났을 거란 걸 알았어. 네 말이 맞아. 난 처음부터 확실히 했었지. 그래. 그녀가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짧은 유혹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하는 게 쉽진 않았어. 그녀는 감정에 북받친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빌어먹을 지수야. 그게 그렇게 어려웠을 리가 없잖아. 제가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느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박태준은 뭐야? 그건 여자가 아니잖아. 태준이는 그녀가 고백했습니다. 처음엔 고객으로 만났는데 그가 계속 선을 넘어왔어. 처음엔 버텼지만 결국 굴복하고 말았지. 만약 네가 눈치채지 못했다면 난 끝까지 비밀로 하려 했어. 그러니까 그건 한 번의 실수가 아니었단 거네? 제가 평정을 유지하려 애쓰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녀가 시인했습니다. 내가 끝낼 때까지 몇 주 동안이나 이어졌어. 내가 모든 걸 망쳤다고? 제가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번에도 내 탓을 하는 거야? 당신을 탓하는 게 아니야. 그녀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끝낸 건 당신이었어. 아예 묻지 말 걸 그랬어. 제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윤희 씨는 이유를 알면 도움이 될 거라 생각했지만 기분만 더 나빠졌어. 넌 나를 존중할 만큼 정직하지도 않았고 그저 네가 원하는 것만 쫓았어. 지수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너무 늦어버릴 때까지 당신 생각은 하지 않았어. 날 사랑하긴 했니? 제가 물었습니다. 응. 그녀는 목이 메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과 아이들에게 상처를 줘서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미 일어난 일을 되돌릴 순 없잖아. 제가 물었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충실했던 적은 있어?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응, 하늘이랑 그날 밤이 있기 전까진 정말 충실했어. 그 후론 완전히 무너졌고 상담 선생님 덕분에 내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닫게 됐어.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다시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모든 걸 망칠 필요는 없었잖아, 민준아. 당신 때문에 부모님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내 평판도 바닥이 났어. 이제 전공 분야에서 일할 수도 없고 이사를 가도 소용이 없어. 하늘이 인생까지 망쳐버렸잖아. 하늘이는 그 영상 때문에 나랑 말도 안 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평정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경고했잖아. 이혼 과정에서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그렇게 하겠다고. 넌 내가 농담하는 줄 알고 무시했겠지만 난 거짓말쟁이가 아니야. 지수의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니야, 민준아. 넌 복수심 때문에 그런 거야. 내 자존심이 상처를 견디지 못한 거지. 아니야, 지수야. 제가 나지막이 답했습니다. 만약 네가 처음부터 정직하게 말했더라면 널 미워는 했겠지만 존중은 했을 거야. 하지만 넌 기만하는 쪽을 택했지. 넌 최소한 자기 신분을 밝히는 창녀보다도 정직하지 못했어. 그 말은 그녀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독한 말이었지만 그녀는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슬픔과 후회가 뒤섞인 얼굴로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민준아, 내가 너에게 화낼 권리가 없다는 건 알아. 그녀가 작게 말했습니다. 상담 선생님은 내가 사실 내 자신에게 화가 난 거라고 하셨어. 하지만 난 너한테 화가 나. 아이들에게도 이혼은 내 잘못이지 아빠 잘못이 아니라고 말했어. 그건 고맙네, 지수야. 긴장이 조금 풀리는 것을 느끼며 대답했습니다. 최소한 아이들에겐 도움이 되겠지. 대화가 끝났다고 생각하고 돌아서려는데 지수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잠깐만, 그녀가 말했습니다. 나도 물어볼 게 있어. 저는 의아해하며 돌아보았습니다. 질문이라니? 당신은 왜? 그녀가 혼란스러운 듯 물었습니다. 왜 나를 위해 싸우지 않았어? 웃기는 소리 마. 제가 쏘아붙였습니다.
사귈 때 우리가 나눈 대화들 기억 안 나? 외도가 가정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얘기했었잖아. 바람 피우는 건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내가 말했었지. 네가 그런 선택을 한 이상 우리 사이에 싸워서 지킬 건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 그녀는 소리 없이 울더니 이내 진정하고 물었습니다. 내가 바람 피우는 걸 어떻게 알아냈어? 우린 정말 조심했거든.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정말 순전한 사고였지. 저는 그날 아침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나자 그녀의 눈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커졌습니다. 그녀는 현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는 이야기네. 도저히 사실 같지가 않아. 그녀가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구글어스. 제가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늘 위에서 지켜보고 있는 기분이지. 이게 내 일이 아니었다면 정말 웃겼을 거야. 지수는 진심 어린 슬픈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준아, 정말 미안해.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당신에게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건 알지만 언젠가는 그 분노를 내려놓을 수 있길 바라.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네. 대답하며 돌아서서 자리를 떴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그것이 우리가 나눈 마지막, 직접 마주하고 나눈 긴 대화였습니다. 1년이 흘렀고 제 사생활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가끔 데이트는 하지만 진지한 관계를 찾지는 않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집중했고 아이들이 자라는 걸 지켜보는 게 진정한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제 10살이 된 서준이는 가업에 큰 흥미를 보이며 나무 돌보는 일, 특히 일본식 석주 정원 만드는 일을 돕는 걸 좋아합니다. 12살인 민지는 보건 의료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 보이지만 아직 결정할 시간은 충분합니다. 민지에 대한 걱정 때문에 저는 그의 가을 학교 무도회의 보호자로 자원하게 되었습니다. 윤희 씨와 그녀의 새 남편 민호 씨가 저를 설득했거든요. 그 나이대 아이들을 둔 부모님들을 이런 행사에 참여시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잘 아실 겁니다. 체육관에서 음악 소리에 겉돌며 아이들이 춤추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윤희 씨가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녀의 말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제가 대답했습니다. 가서 저 여자분하고 얘기 좀 해보지 그래요? 체육관 건너편의 한 여성을 가리키며 그녀가 제안했습니다. 윤희 씨,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제가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저기 있는 선생님이요. 그녀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에는 크림색 스웨터에 흑연색 바지를 입은 예쁜 갈색 머리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저분이 밤새도록 당신을 쳐다보고 있잖아요. 행사 끝나기 전에 가서 말 좀 걸어봐요. 저는 주위를 둘러보다 그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정말 나를 보고 있었다고 확신해요? 의구심을 품고 묻자 윤희 씨가 답했습니다. 절 믿으세요. 민준 씨. 여자들은 이런 걸 다 알아요. 그냥 가서 부딪혀봐요. 저는 어깨를 쓱 하며 안 될 거 없죠.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꽤 매력적이었고 그동안 인연이 없었으니까요. 잠시 주저하다가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저와 비슷한 연배로 보였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돌리자 눈부시게 빛나는 초록색 눈동자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녀에게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저는 민지와 서준이 아빠인 김민준이라고 합니다. 그녀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반가워요, 민준 씨. 저는 민호 엄마이자 여기서 6학년을 가르치고 있는 한소망이라고 해요. 만나서 정말 기뻐요. 저도 미소로 답하며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요. 이런 자리에서 이런 분을 만나기란 쉽지 않죠. 제가 아이들을 돌보는 싱글 대디라는 걸 눈치채신 모양이군요.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아이들은 그럴 가치가 있고 저도 딱히 다른 계획은 없었거든요. 그녀는 눈썹을 치켜 세웠습니다. 제가 혼자인 건 어떻게 아셨나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아, 반지 낀 손가락이 비어 있더라고요. 그녀가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얘기 나눈 분은 남편하고 같이 왔잖아요. 제가 사람 관찰을 좀 잘하거든요. 당신은 혼자인 것 같아 보였어요. 관찰력이 대단하시네요.
제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네, 저 혼자 살아요. 미런데 그녀가 싱긋 웃었고 저는 제가 여전히 그녀의 손을 잡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엉거주춤 손을 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아요. 그녀가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불편했다면 진작 말했을 거예요. 그녀의 미소는 얼굴 전체를 환하게 밝혔고 저는 그녀의 눈동자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그것이 강렬한 초록색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매혹적이었습니다. 눈을 뗄 수 없었고 떼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음 몇 분 동안 아이들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민지가 간호사가 되고 싶어 하고 서준이가 제 일을 돕는 걸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망 씨는 전자기기에 빠져 있는 아들 민호의 이야기와 그에 따른 소소한 고민들을 들려주었습니다. 어느새 윤희 씨가 제 옆구리를 쿡 찔렀습니다. 이제 아이들 데리고 정리할 시간이에요, 민준 씨. 제가 당황해하자 그녀는 비웃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DJ도 이미 짐 챙겼어요. 우리는 뒷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각자의 부모와 제대로 귀가하는지 확인한 뒤 체육관을 정리하고 나왔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는데 소망 씨가 갑자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전화하세요. 그녀가 접힌 종이 한 장을 제 겉옷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꼭 같이 저녁 먹고 싶어요. 말을 마친 그녀는 아들과 함께 차로 향했고 곧 떠났습니다. 그날 밤은 저에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저는 주저하지 않고 소망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는 거부할 수 없을 만큼 매력적이었고 저는 그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첫 번째 저녁 식사가 바로 뜨거운 밤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몇 번의 달콤한 입맞춤이 있었습니다. 그녀도 저에게 저만큼 빠져 있는 것 같았지만 아직 신중함을 버릴 준비는 되지 않은 듯 했습니다. 우리는 그녀의 속도에 맞춰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소망 씨는 여러 방면에서 흥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저처럼 지적이고 현실적이며 생활력이 강했습니다. 그녀는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기에 절약을 위한 소소한 팁들을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런 정보들을 저와 공유했고 덕분에 우리는 다른 곳에 쓸 돈을 더 아낄 수 있었습니다. 반면 저는 그녀가 스스로는 소질이 없다고 농담조로 말하곤 했지만 사실은 식물을 가꾸는데 훌륭한 재능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저는 시들어가는 식물을 살려내는 몇 가지 기술을 알고 있었고 기꺼이 그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또한 그녀의 집 마당과 테라스를 자연 친화적인 야외 거주 공간으로 바꾸는 경제적인 프로젝트들을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지수와 다은 씨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녀는 큰 충격을 받은 듯 했지만 제가 과거에 영상을 유포했던 사실을 듣고도 다른 여성들과 달리 거부감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행동에는 결과가 따르는 법이죠.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죗값을 꽤 가볍게 치른 셈이네요. 소망 씨는 우리 아이들과도 아주 잘 지냈고 그녀의 아들 민호도 참 착한 아이였습니다. 아이들도 그녀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우리의 관계가 정서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깊어짐에 따라 저도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8개월이 지난 뒤 저는 다시 결혼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은 씨와의 아픈 기억이 남아 있었지만 과거가 제 미래를 망치게 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이들과도 그 문제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민지는 기뻐했고 서준이는 아주 열광적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괜찮을 것 같다며 동의해 주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엔 서준이가 여전히 제가 지수와 합치길 바라는 게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지만요. 마침내 저는 다은 씨를 위해 샀던 반지를 팔고 새 약혼 반지를 샀습니다. 이제 소망 씨에게 어떻게 프로포즈할지만 결정하면 되었습니다. 고민 끝에 어머니의 조언을 받아 제 40번째 생일날 프로포즈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거창한 파티는 아니더라도 가장 친한 친구들, 부모님, 그리고 소망 씨와 민호만 초대하는 자리로 만들 생각이었는데 정말 완벽해 보였습니다. 2주를 기다리는 동안 가장 큰 난관은 아이들이 소망 씨와 민호에게 비밀을 누설하지 않게 입단속을 하는 것,
소망 씨의 부모님과 오빠에게 몰래 초대장을 보내는 것, 그리고 제 계획이 들통나지 않게 주의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제 생일 파티날이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러시아 요리로 유명한 현지 맛집 미샤네의 연회장을 예약해 주셨습니다. 저녁 식사는 훌륭했고 저는 그 시간을 만끽했습니다. 우리는 먹고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춤도 췄습니다. 선물을 열어볼 시간이 되어 저는 선물을 확인하고 모두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소망 씨는 자신의 부모님과 오빠가 파티에 와 있는 것을 보고 놀란 듯 했지만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마지막 선물을 연 뒤 저는 일어서서 소망 씨의 어깨를 감싸고 다정하게 끌어당겼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머리를 기댔고 저는 모두를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행복이 가득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제 생애 최고의 40살 생일이 되었습니다. 제 가벼운 농담에 사람들은 예의 바르게 웃어주었고 아이들 중 한 명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는 듯 웅성거리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윤희 씨가 눈치채지 못하게 조용히 제게 반지 상자를 건네주었습니다.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할 일이 있습니다. 제 심장이 세게 뛰었습니다. 오늘 정말 멋진 선물들을 많이 받았지만 아직 하나 더 받고 싶은 게 있습니다. 소망 씨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소망아, 정말 사랑해. 제가 그녀의 눈을 맞추며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내 삶이 완성됐어. 당신과 남은 생을 함께할 수 있다면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아. 저는 한쪽 무릎을 꿇고 열린 반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소망아, 나와 결혼해 줄래? 방 안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망 씨의 눈을 바라보며 기쁜 대답을 기다렸지만 그녀는 주저했습니다. 저는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소망아, 마침내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발 뭐라고 말 좀 해줘. 그녀가 고개를 돌리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 마세요. 지금은 이런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 나중에. 그녀는 말을 더듬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며 일어났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소망 씨는 서둘러 아들 민호에게 달려가 그의 손을 잡고는 외투도 챙기지 못한 채 식당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녀가 떠난 지 몇 초 후 저는 멍하니 저를 바라보는 사람들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믿기지 않네요. 억지 미소를 지으며 제가 말했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즐거운 저녁이었어요. 다들 안녕히 가세요. 저는 짐을 챙기고 겉옷 주머니에 반지 상자를 넣은 뒤 아이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어머니가 제 손을 다정하게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 아이들은 우리가 데리고 있을까? 저는 상관없다는 듯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애들아, 오늘 할머니 댁에서 자고 갈래? 네, 좋아요. 서준이가 신나서 대답했습니다. 민지는 슬픈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빠, 죄송해요. 고맙다, 민지야. 하지만 네가 사과할 일은 아니야. 제가 말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딸의 말을 끊었습니다. 어떤 위로의 말도 들을 준비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냥 아빠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민지가 저를 꽉 안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우리 딸. 감정을 억누르며 제가 속삭였습니다.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저는 차를 몰아 집으로 향했습니다. 짧은 거리였지만 영겁의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문을 잠그고 짐을 소파에 던져둔 채 맥주 한 캔을 땄습니다. 단숨에 들이켰지만 고통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술을 더 사러 나갈까? 고민했지만 술이 문제를 해결해 주진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대신 저는 소파에 앉아 넷플릭스에서 80년대 코미디 영화를 틀었습니다. 몇 시간 뒤 잠이 쏟아졌고 결국 소파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파에서 자느라 뻐근해진 등을 펴며 일어났습니다. 다시는 소파에서 자지 말아야지 생각하며 아침 일과를 마치고 샤워를 했습니다.
옷을 입던 중 어젯밤부터 휴대전화를 켜지 않았다는 게 기억났습니다. 전원을 켜자 음성 사서함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위로와 안부를 묻는 친구들의 문자 메시지도 여러 통화 있었습니다. 음성 메시지도 비슷했지만 그 중에 소망 씨가 남긴 메시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주 짧은 몇 초짜리 메시지였습니다. 미안해요, 민준 씨. 그녀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제발 믿어주세요. 제게도 사정이 있었어요. 언젠가 당신이 이해하고 용서해 주길 바라요. 안녕히 계세요. 저는 어떤 메시지나 전화에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멍한 상태로 하루를 보내며 소망 씨를 생각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사실 이것이 제 인생 이야기의 본질입니다. 많은 이야기에서 배신당한 남편은 결국 큰 부자가 되어 슈퍼모델과 결혼하고 대저택에 살기도 하지만 제 인생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지수와 이혼한 지 이제 10년이 흘렀습니다. 민지는 대학에서 간호학을 공부하고 있고 서준이는 막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가을에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서준이는 기업가가 되고 싶어 하지만 가업에 참여할지는 아직 지켜봐야 합니다. 저는 이제 45세이고 여전히 독신입니다. 가끔 가벼운 만남은 갖지만 특별한 사람이라고 부를 만한 이는 없습니다. 1년 전쯤 다은 씨가 어떤 방식으로 제 삶에 다시 나타났는데 그녀는 처음부터 그저 즐기고 싶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우리는 몇 달 동안 파티를 즐기며 어울리다가 아무런 감정의 찌꺼기 없이 헤어졌습니다. 왜 다시 결혼 안 해요? 어느 날 밤 그녀가 물었습니다. 저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그런 위험을 감수할 만한 가치를 못 느끼겠어요. 저도 물론 아내가 있었으면 좋겠지만 모든 이야기에 해피엔딩이 있는 건 아니고 제 이야기도 그런 것 같습니다. 소망 씨의 부모님은 제가 프로포즈에 실패한 지 1년쯤 뒤에 그녀가 다른 사람과 살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분들은 제가 그녀를 설득해 돌아오게 해달라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터무니없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저와 함께 한다는 사실 자체가 그녀가 떠난 이유였을지도 모르니까요. 저는 더 이상 자세한 내막을 알아보려 하지 않았고 그녀도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지수는 자기가 일하던 식당 주인과 재혼했습니다. 아이들 말로는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부디 그 남자가 지수에게 혼전 계약서를 쓰게 했길 바랄 뿐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몇 달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얼마 전 어머니가 가업을 저에게 온전히 물려주셨지만 안타깝게도 어머니도 오래 사시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에 깊이 빠져 계신 어머니의 모습에서 그 상실감이 매 순간 느껴집니다. 저는 늘 부모님처럼 사랑과 헌신이 가득한 결혼 생활을 꿈꿨지만 어쩌면 요즘 같은 세상에선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조경사일 뿐 철학자가 아니기에 그런 질문들은 전문가들의 몫으로 남겨두려 합니다. 두 번째로 떠나기 전 다은 씨가 흥미로운 질문을 했습니다. 후회하는 거 없어요? 물론 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사기꾼 같은 여자와 결혼한 걸 후회해요. 다은 씨나 소망 씨가 제 반려자라고 생각하며 시간을 낭비한 것도 후회하고요. 제 가치관과 소망을 공유할 사람을 찾지 못한 것도 후회됩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그녀가 진짜 묻고 싶었던 게 뭔지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제가 지수를 추잡한 영상의 주인공으로 만든 것을 후회하는지 묻고 싶었던 겁니다. 제가 그녀와 이혼하고 수년 동안 그녀를 증오하며 산 것을 후회하는지 궁금했던 거죠. 솔직한 답변은 아니오입니다. 그런 영상을 퍼뜨려야만 했던 상황은 유감스럽지만 제가 한 행동 자체를 후회하지는 않으며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제가 강제로 그렇게 해야만 했다면 그녀는 마땅히 그 결과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만약 다시 돌아간다 해도 저는 똑같이 행동할 겁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 일하고 아이들을 사랑하며 그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볼 것입니다. 때가 되면 손주들을 만날 날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찾는 일을 완전히 포기한 건 아니지만 더 이상 제 삶의 우선순위는 아닙니다. 저는 어디서든 언제든 가능한 행복을 찾으며 살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한때 선택했던 삶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나쁜 삶도 아닙니다.
음악, 박수. 음악, 박수, 음악. 어릴 적에는 조경업을 가업으로 이어받으리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지만 조경계에서 아버지가 보여주신 강한 존재감은 제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제 경력은 서류 정리와 청소 같은 아주 단순한 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점점 더 많은 책임을 맡게 되었고 이 사업의 가치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성실함을 중시하셨고 저를 자주 현장에 보내 조경의 실무와 헌신, 정직의 중요성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 저는 이미 여름 시즌 동안 팀을 이끄는 리더였고 가업과 깊은 유대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가업을 물려받았을 때 저는 큰 책임을 맡게 되었다는 걸 알았지만 아버지의 가르침과 제 열정 덕분에 준비가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특히 디지털 시대의 비즈니스를 관리하는 것은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기술은 청구서 발행이나 급여 계산 업무를 간소화해주기도 하지만 시스템 장애 시 혼란을 주기도 합니다. 7년 동안 사업을 운영하며 몇 번의 컴퓨터 문제를 겪었지만 로컬 및 클라우드 백업을 통해 이를 극복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정전에 대비해 주요 기반 시설에 대한 비상 계획도 수립하여 업무 중단을 최소화했습니다. 하지만 기술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제 소개를 다시 하죠. 제 이름은 김민준입니다. 친구들은 민준이라 부르고 아내와 어머니만 준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35세이고 키는 약 196cm입니다. 몸무게는 103kg 정도이며 오랫동안 야외에서 일해 피부가 검게 탔습니다. 제 아내 지수도 35세이며 건강하고 탄탄한 몸매를 가진 갈색 머리, 푸른 눈의 퍼스널 트레이너입니다. 우리는 결혼 13년 차이고 9살 민지와 7살 서준이 두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성진 조경은 아버지가 세우신 회사이며 저는 제가 이 일을 이어받을 것을 늘 알고 있었습니다. 외동아들이라 어릴 때부터 부모님 곁에서 가깝게 지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밑바닥부터 사업을 배우길 원하셨고 결국 저도 이 일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생 때부터 현장팀을 이끌었고 가업을 물려받기 7년 전에는 팀을 12개로 늘려 겨울 제설 서비스까지 포함한 다양한 조경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지금은 사무실 업무가 많지만 가끔 현장에 나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3월과 4월은 세금과 인사 계약 업무로 가장 바쁜 시기입니다. 올해는 어머니가 도와주러 오셨다가 실수로 파일 몇 개를 지우는 해프닝이 있었지만 백업 덕분에 시간은 좀 걸렸어도 복구할 수 있었습니다. 복구를 기다리며 저는 프로젝트 계획에 자주 쓰는 구글 어스를 살펴봤습니다. 비용을 들이지 않고 현장을 미리 파악하기에 좋은 도구입니다. 할 일을 다 마치고 백업이 완료되길 기다리며 우리 집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수영장을 더 만들까 싶어 화면을 확대했는데 마당에 낯선 차 한 대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집 주변 환경을 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말이죠. 지수의 지인 중에는 그런 차를 가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진 속 마당에는 눈이 있었고 차고 확장 공사도 끝난 상태인 것으로 보아 4개월 전쯤 찍힌 것 같았습니다. 빨간색 차의 모델은 알 수 없었지만 저는 단서를 더 찾기 위해 구글 로드뷰로 전환했습니다. 로드뷰 사진은 그해 말 산수유꽃이 필 때 찍힌 것이었습니다. 차는 없었지만 더 충격적이게도 제 아내 지수가 현관 앞에 서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한 낯선 남자가 아내를 껴안고 키스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분노가 폭발했지만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사진을 인쇄해 자세히 보니 남자의 얼굴은 가려졌지만 낯이 익었습니다. 생각 끝에 지수의 대학 시절 전 남자친구인 박태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큰 충격을 받았지만 행동하기 전 정황을 먼저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여러 조사 방법을 생각하며 사진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분노 속에서도 박태준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그는 무릎 부상으로 야구 선수 생활을 접고 성공한 부동산 중개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와 개인 사무실을 차렸고 결혼해 아이도 하나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 윤희 씨는 아름다운 여성이었지만 제 눈엔 지수가 더 예뻐 보였습니다. 하지만 분노는 가시지 않았습니다. 윤희 씨가 남편의 사무실에서 격리로 일한다는 사실은 태준이 바람 피우기에 더없이 좋은 환경을 제공했을 것입니다.
저는 10시 33분경 태준의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그가 외출 중임을 확인했습니다. 확실한 물증은 없었지만 구글 어스 속 지수의 행동은 명백한 배신이었습니다. 사진 속 남자는 지수의 전 남자친구 박태준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저는 분노에 휩싸여 행동에 나섰습니다. 사진을 들고 트럭에 올라타려는데 뒷좌석에 장난감 자동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들이 생각나 잠시 멈췄습니다. 아이들과 저에게 미칠 영향을 고민했지만 결국 저는 태준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근처에서 제 직원을 보기도 했지만 무시하고 사무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사무실 직원들의 시선을 받으며 5층 태준 부동산에 들어섰습니다. 윤희 씨를 바로 알아봤습니다. 그녀는 친절하고 전문적인 태도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입니다. 제가 소개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윤희 씨, 보여드릴 사진이 있고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녀는 제 표정을 보고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안쪽 휴게실로 안내했고 저는 사진을 건넸습니다. 사진 속 여자는 제 아내 지수입니다. 대학 때 박태준과 사귀었죠. 이 남자가 당신 남편 맞습니까? 그녀는 호기심과 슬픔, 분노가 섞인 눈으로 사진을 살피더니 대답했습니다. 네, 맞아요. 촬영 시기를 묻자 저는 3개월 전쯤 구글 어스에서 찾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귀걸이를 통해 시점을 확정하자 윤희 씨는 태준임을 확신했습니다. 아내가 지금 직장에 있냐는 그녀의 물음에 저는 확인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수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헬스장에 닿은 씨는 지수가 저와 점심을 먹으러 나갔다고 말했습니다. 나의 찾기 앱으로 확인한 지수의 위치는 우리 집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윤희 씨는 격분하여 사무실을 뛰쳐나갔고 저도 뒤따랐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윤희 씨는 태준이 전에도 바람을 피운 적이 있다고 말하며 이번엔 용서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우리는 지수가 제가 사무실 업무로 바쁠 때를 이용해 대담하게 태준을 집으로 불러들였다는 사실에 씁쓸해했습니다. 제가 너무 순진했던 건지 그녀가 오랫동안 저를 속여왔던 건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윤희 씨는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면 대개 징후가 있다고 했지만 저는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지수는 평소와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집 골목에 들어서자 태준의 빨간 차가 보였습니다. 윤희 씨는 저 차가 태준의 것이라며 우리 두 가정이 곧 파탄 날 것임을 예감했습니다. 저는 차를 세우고 뒷마당으로 향했고 윤희 씨는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집 안에서 지수의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교차했습니다. 부엌을 지나 거실로 향했는데 지수가 소파에서 다른 여자와 함께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태준이 그 장면을 태블릿으로 촬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윤희 씨도 이 광경을 카메라에 담고 있었습니다. 저는 폭발했습니다. 태준을 바닥으로 내동댕이 치고 소리쳤습니다. 모두 멈춰. 가만 안 두겠어. 지수와 함께 있던 여자는 19살 이웃집 소녀이자 베이비시터였던 하늘이었습니다. 저는 경악했습니다. 하늘이는 이번이 두 번째라며 용서를 빌었지만 저는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상대가 누구든 배신은 배신이었습니다. 저는 태준의 태블릿을 들고 하늘이에게 이 영상을 유포해 내 인생을 망쳐버리겠다고 협박하며 당장 나가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고 나서 장인어른께 전화를 걸어 지금 당장 집으로 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이들은 무사하다는 말에 장인어른은 15분 안에 오겠다고 하셨습니다. 부모님께도 연락을 드린 뒤 휴대전화를 치웠습니다. 지수는 울고 있었고 윤희 씨는 태준을 병원에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하며 구급차를 부르되 제 복수가 끝날 때까지 시간을 끌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윤희 씨는 동의했고 부모님이 먼저 도착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위로하셨고 어머니는 참담한 현장에 얼굴을 붉히셨습니다. 지수는 제 행동에 반발했지만 저는 냉정했습니다. 내가 현행범으로 잡혔는데 내가 이혼 안 할 줄 알았어? 장인어른과 장모님도 도착하셨습니다. 장모님은 지수를 믿지 못하셨고 저는 영상 증거를 보여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더 큰 상처를 줄 뿐이라며 말리셨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장인어른은 이제 어쩔 거냐고 물으셨고 저는 이혼과 양육권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타협은 없었습니다. 영상을 퍼뜨리겠다는 제 협박에 지수는 저를 모욕했고 말싸움은 격해졌습니다. 아이들이 올 시간이 되자 저는 지수에게 씻고 옷을 갈아입으라고 한 뒤 아이들에게 엄마가 떠나는 이유를 설명하겠다고 했습니다. 지수는 자기가 직접 아이들에게 말하겠다고 했지만 제가 거실 컴퓨터 옆에 카메라를 설치하자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법원이 제게 양육권을 주지 않을 거라며 울부짖었지만 저는 제 분노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계속 고집을 부리자 저도 지쳤습니다. 지수는 자기가 저를 사랑한다고 했지만 저는 이제 그녀의 실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제 인생을 망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제 자식인지 의심하는 제 말에 그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챙겨 거실로 나갔고 지수의 부모님이 지수의 미래를 걱정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인과응보라며 냉정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장모님은 아이들에겐 엄마가 필요하다며 양육권을 양보하라고 하셨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계속 이러시면 결과가 어떨지 잘 아실 텐데요. 저는 지수를 데리고 나가라고 하며 제 무례함을 탓하는 그들을 뒤로했습니다. 이혼 소송은 예상과 다르게 흘러갔고 지수는 법정에서 비웃음을 날렸습니다. 저는 참지 않고 태준의 태블릿을 이용해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했습니다. 그녀의 가족들에게도 링크를 보냈습니다. 영상 유포 후 지수는 악명을 떨치게 되었고 직장도 잃었습니다. 저는 위자료를 주지 않아도 됐고 가업은 아버지 소유였기에 그녀가 가져갈 수 없었습니다. 양육비는 친자 확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예시켰습니다. 아이들이 제 친자임이 확인되자 안도했습니다. 집을 판 돈을 나누고 각자 작은 집을 구했습니다. 양육비를 위해 지출을 줄여야 했지만 아이들은 새 집을 좋아했습니다. 다만 엄마와 따로 사는 걸 슬퍼했습니다.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며 일상을 회복하려 애썼고 데이트도 시작했습니다. 진지한 관계를 원했지만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러다 헬스장에 다은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녀와 가까워지며 자신감을 되찾았고 행복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지수가 정신병원에 입원했다는 전 장인어른의 전화를 받고 상황은 다시 복잡해졌습니다. 아이들을 데리러 간 곳은 정신건강센터였습니다. 저는 지수의 배신을 떠올리며 여전히 그녀를 용서할 마음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처가댁에서 불안해하는 아이들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장인어른은 제가 너무 무심하다며 화를 내셨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그녀가 병원에 간 건 제 잘못이 아닙니다. 그녀의 외도 때문이죠. 제가 영상을 유포한 일로 논쟁이 벌어졌고 저는 제 행동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결국 장인어른은 지수가 수면제를 먹고 자살 시도를 했으며 민지가 그걸 발견해 신고했다는 사실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저는 큰 충격을 받았고 민지의 용기에 감동했습니다. 아이들을 잘 돌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민지를 칭찬해 주자 아이는 오랜만에 웃음을 보였습니다. 지수가 퇴원하고 다시 공동 양육권을 요구했습니다. 다은 씨는 또 다른 법적 다툼보다는 받아들이는 게 낫겠다고 조언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지수의 양육권을 방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은 씨와 더 깊은 미래를 꿈꾸며 저는 그녀에게 프로포즈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생일 파티 날 가족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반지를 내밀었지만 다은 씨는 결혼을 원치 않는다며 거절하고 떠나버렸습니다. 저는 또다시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아이들은 다은 씨가 왜 떠났는지 궁금해했고 저는 솔직하게 설명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저는 가벼운 데이트만 즐기며 독신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윤희 씨와도 가끔 소식을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태준과 이혼 후 독립했고 여전히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전처의 외도 이유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게 상처로 남았을 수 있다며 지수와 대화해 보라고 조언했습니다. 아이들을 데려다 주러 간 날, 지수에게 왜 나를 배신했는지 물었습니다. 지수는 처음엔 당황하다가 결국 자신이 여자에게 끌리는 성향이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하늘이와의 관계, 태준과의 외도 전말을 털어놓았습니다.
자신이 잘못했다는 건 인정하면서도 제 복수로 인해 인생이 망가졌다며 저를 원망했습니다. 저는 제 경고를 무시한 그녀의 탓이라며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사랑했지만 제가 싸워주지 않아 서운했다고 했지만 배신은 용서할 수 없는 제 원칙이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구글 어스로 외도를 알게 됐다는 사실에 허탈해했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민지는 간호대생이 되었고 서준이도 대학생이 됩니다. 저는 45세가 되었고 여전히 혼자입니다. 가끔 다은 씨와 만나기도 하지만 결혼 생각은 없습니다. 결혼은 더 이상 감수할 가치가 없는 위험이 되었습니다. 지수는 재혼에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도 슬픔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십니다. 다은 씨가 제게 후회되는 게 있냐고 물었을 때 저는 지수와 결혼한 것, 그리고 다른 여자들과 시간을 낭비한 것이 후회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영상을 유포한 일만큼은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 대가를 치러야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이들을 사랑하고 앞으로 다가올 날들을 담담히 맞이할 것입니다. 비록 제가 꿈꿨던 삶은 아니지만 이것도 나쁘지 않은 인생입니다.